가난한 갈대의 사랑 노래. 가난한 갈대의 사랑 노래는 지상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천상의 노래인가.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내 어릴 적 아버지가 거나하게 취해 집으로 돌아오시면서 즐겨 부르신 대중가요 가운데 가수 박일남이 부른 갈대의 순정이란 노래가 있었다. 그때만 해도 몰랐다. 내가 어른이 되어 이 노래를 부르게 될 줄은. 사나이 우는 마음을 그 누가 아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순정. 사랑에 약한 것이 사나이 마음. 울지를 마라. 아, 갈대의 순정. 말없이 보낸 여인이 눈물을 아랴. 가슴을 파고드는 갈대의 순정. 못 잊어 우는 것은 사나이 마음. 울지를 마라. 아, 갈대의 순정. 박일남 작사, 오민우 작곡, 갈대의 순정. 하지만 이 노랫말의 의미는 여전히 알다가도 모르겠다. 남자가 갈대라는 건지, 자기가 떠나보낸 여인이 갈대라는 건지 여전히 모호하고 아리송한 것이다. 화자가 사나이인 만큼 그의 마음이 갈대의 순정이라고 읽는 게 자연스럽지만 여자의 마음을 갈대라고 하는 것이 간습이 편해서 보자면 더 익숙하기 때문이다. 베르디의 오페라 니골레토 제3막에 나오는 저 유명한 아리아 여자의 마음을 들어보라. 호색한 만투바 공작이 의기양양하게 부르기를 여자의 마음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항상 변한다 하지 않았던가. 이 전만은 현대에 들어서도 변하지 않나 보다. 모바일 광고에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고 소리친 이 역시 차태현이 아니라 김민희였지 않은가. 영화 속에 등장하는 다음 대사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상우가 은수에게 한 말이다. 남자는 남고 여자는 떠나가는 그런 영화. 헌데 이 영화는 봄날처럼 묘하기만 하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홀로 남게 된 상우는 강진의 보리밭을 찾아간다. 뒤로는 바다 풍경이 펼쳐지고 낮게 깔린 보리는 바람에 흔들려 넘실대는데 그는 그 한가운데 서서 명상하듯 눈을 감은 채 헤드폰을 쓰고 소리를 담는다. 이윽고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진다. 과연 그는 무슨 소리를 들은 걸까? 바람에 흔들리는 보릿소리, 보리를 서걱대게 하는 바람소리. 그것을 통해 그가 들은 것은 무엇이었기에 그토록 진지하던 그를 그토록 미소 짓게 만든 것일까?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오를 때까지, 아니 영화를 보고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을 영화 속 보리밭을 갈대밭으로 나는 기억하며 지냈다. 왜 그랬을까? 왜 나는 그것이 갈대라고, 갈대여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다음 시를 조용히 소리내어 읽어보라.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신경님, 갈대. 갈대가 운다. 그것도 소리내서가 아니라 나직이 흐느껴 온다. 흐느껴 울어본 사람은 누구나 다 알겠지만 흐느껴 울다 보면 정말이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몸이 흔들린다. 차라리 통곡을 하면 당장은 몹시 흔들려도 곧 평온이 찾아오련만 흐느낌은 그런 종류와는 거리가 멀다. 갈대의 울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슬픔 같은 통곡이 아니라 벌판에 나부끼는 바람처럼 흐느낌의 형태로 지속된다. 이때 조용한 울음은 남이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조용한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너무 조용해서 자기 자신도 자기가 울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용한 울음이다. 실제로 우리는 삶이 비애라는 사실을 자주 잊고 산다. 그러나 어느 밤이 찾아오면 비로소 고요한 침잠과 성찰의 시간이 오면 그때야 깨닫게 된다. 산다는 것은 슬픈 것이다. 힘든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시인의 통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곧 인간의 유약함과 비애는 저 바람과 같은 시련 때문도 아니고 달빛처럼 하늘 높이 밝은 그 무엇을 지향하다가 얻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것도 달빛을 쫓아 흔들리는 것도 아니요 외적인 것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내면의 슬픔으로 인해 온몸이 흔들릴 따름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제 울음에 겨워 제가 다시 우는 꼴이니 그것은 숙명적이고 너무나 근원적인 것이어서 우리는 도무지 슬픔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셈이 든다. 물론 이것은 허무주의에 가깝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여기에 인간의 위대함이 있다. 자신을 성찰할 줄 모른다면 비애도 없다. 인간 존재의 모순과 그에 따른 불안, 자신이 인간이라는 이유로 흔들리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인간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다. 이 시가 허무와 비애로만 끝나는 것 같지 않은 이유, 이 시를 읽고 잠시만 눈을 감고 음미하노라면 은근히 고개가 끄덕여지는 미소가 번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는 몰랐다라는 표현은 결국 이제는 안다란 뜻이 되기 때문이다. 허무를 모르는 것도 제대로 된 인생은 아니지만 허무에 일방적으로 패배하는 건 역시 아직은 성숙에 도달한 인생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내가 이 시의 경탄에 맞지 않는 것은 이 시가 거둔 미학적 성취에 있다. 정말 이 시는 조용하다. 그 조용하게 노래하는 품이야말로 조용히 우는 갈대를 닮았다. 이 시를 읽고 나서 왠지 모르게 가슴을 파고드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을 나직이 흐느낄 때 가슴팍에서 느껴지는 그것과 비교해봐라. 그렇게 본다면 진정 시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갈대의 흔들림, 그 외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흐느끼는 듯한 소리와 느낌에 있는 것이 아닐까? 사위가 적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소리를 듣는다. 그 어느 밤처럼 깊은 밤중에 홀로 갈대밭에 서보라. 흐느껴 우는 듯한 피리 소리가 들려오지 않을까? 아닌 게 아니라 그리스 신화를 보면 요정 시링크스가 자신을 사랑한 목신, 그러나 흉측한 모습의 반인반수 신인 판에 쫓기다 갈대로 변신하는 장면이 나온다. 결국 판은 이 갈대를 꺾어 피리를 만들어 불며 시링크스를 그리워하지 않았던가. 오늘날의 팸플루트란 악기의 이름이 거기서 연원하거니와 이 시를 낭송할 적에 나지막이 울려 퍼지는 팬프루트 연주곡을 배경음악으로 삼아보는 것도 썩 괜찮은 선택이리라. 이제 다시 봄날은 간다로 돌아가보자. 어쩌면 상우는 판이었는지 모른다. 사랑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는 상우의 믿음은 이 시대의 우리의 눈에는 순진하다 못해 어수룩해 보인다. 그것은 유아적이다. 그런 생각은 사랑의 이상이 아니라 신화에 가깝다. 마지막 장면의 보리밭, 아니 갈대밭에서 어쩌면 그래서 상우에게는 옛날 그 신화시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야말로 상식이자 당위로 통했던 그 시대, 바로 자신이 불었던 갈대피리 소리가 들려왔을지 모른다.
아니면 갈대로 변해버린 시링크스의 소리를 들으며 거기서 자신의 녹음기에 담아둔 은수의 목소리를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바람이 전해오는 갈대 소리를 들으며 그는 몰입하듯 눈을 감아야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어느 면에서 판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요 맹목이었다. 상우는 더 이상 판일 수가 없다. 더는 어린이로만 남을 수 없고 지금은 신화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낭만적이고 행복하기만 했던 사랑의 소용돌이는 지나가고 그에게 드디어 자신을, 사랑을, 인생을 되돌아볼 어느 밤이 찾아온 것이다. 그러자 다가오는 새로운 바람 소리. 이번에는 신경님의 갈대가 노래처럼 들려온다. 삶이랑 그런 거라고, 인생이 원래 그런 거 아니었냐고 그의 귓가에 나지막히 속삭인다. 계절도 변하고 자연도 변하고 이 우주 만물이 다 변하는데 사랑이라고, 아니 사랑 따위가 안 변하겠냐고 말이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래도 봄날은 간다. 그래도 지구는 돌듯 아무리 열병 같은 사랑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사랑 역시 떠난다. 모든 것이 변하는 거라면 변하는 사랑인 은수가 문제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랑인 상우 자신이야말로 문제다. 그러나 그전에는 까맣게 몰랐던 것,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상우의 성장 영화로 읽어도 무방하다. 상우를 흔드는 것은 은수나 은수 같은 여자도, 아니 여자의 갈대 같은 마음도 아닐 뿐더러 재력이나 권력도 가정 환경도 시대 배경도 아니었다. 그 자신이었다. 인생과 운명의 법칙이었다. 잔인할 정도로 엄정한 이 자연의 법칙, 그 이치를 체화하고 깨닫는 것은 비록 처절하고 허무하지만 그것을 승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성숙과 관용이 찾아온다. 슬픔을 알아야 슬픔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별의 순리를 알아야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 은수와의 만남만이 아니라 그녀의 떠남조차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상우가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통해 배운 것이기도 하다. 그것을 이제 갈대와 바람 소리에서 듣는다. 그러자 상우에게 미소가 찾아온다. 그러고 보면 갈대의 순정을 놓고 갈대가 여자냐 남자냐 따위를 따지는 일이란 대저 부질없는 짓이 되고 만다. 자연과 운명의 법칙에 남녀가 따로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갈대에게는 순정이 된다.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갈대의 운명이라면 바람에 저항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흐르는 바람 따라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는 것이야말로 변절이 아니라 순정이 아닐런가. 떠나는 여인 말없이 떠나보내는 것은 사랑이 변질되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순정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 역설이 갈대의 순정이라는 모순어법을 낳은 것이 아닐까? 인간은 모순적인 존재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인간은 도대체가 나약하기 짝이 없는 갈대지만 그와 동시에 생각하는 갈대인 탓이다. 그래서 인간은 위대하고 동시에 비참하며 그 역도 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경님의 갈대를 읽고 가슴 한편이 퀭해지는 것도 인간적인 진실이요. 그 비애를 넉넉히 받아들이며 관조하게 되는 건 역시 인간다운 모습일 것이다. 이 중에 어느 하나만 받아들이는 것은 이 시를 충분히 감상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뒤집어 말해 그중 어느 하나만이 이 시의 주제라면 이 시는 그다지 명시의 반열에 들어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이 시는
인생은 슬픔의 연속이라는 식의 감상적인 시가 되었거나 시련을 극복하고 슬픔을 승화하라는 투의 교훈적인 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를 살린 것은 여러 번 읽을수록 느껴지는 그 모순 사이의 미묘한 울림과 여운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